아들이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설거지 좀 시켰다고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그런 걸 시키냐며 눈에 핏발을 세웠죠. 시장 바닥에서 반찬을 팔아가며 그 아들을 서울대까지 보낸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는데 말이죠.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액자 뒤에 숨겨져 있던 열쇠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담아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순자입니다. 올해 68이고 30해가 넘도록 중앙시장 한켠에서 반찬 가게를 꾸려온 사람입니다. 새벽 4시면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몸이 먼저 시간을 알아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손끝은 물에 묻어 늘 퉁퉁했고 손마디마다 파스 냄새가 배어 있었죠. 무릎을 굽힐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고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반창고를 붙이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손으로 아들 하나는 번듯하게 키워냈다고 그것 하나만큼은 세상에 자랑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죠. 제가 35이 되던 해 남편 태호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호 씨는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기계 설비를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손재주가 좋아 남들이 못 고치는 기계도 척척 고쳐내는 실력파였죠.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준혁이를 무등 태우고 골목을 한 바퀴 돌아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부터 태호 씨는 부쩍 말수가 줄고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동업자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며칠 밤을 새우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동업자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저는 그저 일이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공장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죠. 의사는 심장이 멎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5살짜리 준혁이를 품에 안고 영안실 앞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고 목구멍에서는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동업자였던 사람은 장례식장에 잠깐 얼굴을 비추더니 국화꽃 한 송이만 놓고 곧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말과 함께 연락을 끊었습니다. 유품이라며 건네받은 상자 몇 개가 그날 제가 받은 전부였죠.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5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크게 기댈 곳이 없었던 저는 시장 골목에 작은 좌판 하나를 얻어 나무를 묻히고 김치를 담가 팔기 시작했죠. 겨울이면 손이 얼어 터져 피가 났고 여름이면 쉰내 나는 반찬을 버리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하루는 준혁이가 열이 펄펄 끓어 병원에 데려갔는데 진료비가 모자라 접수대 앞에서 지갑을 뒤지고 또 뒤진 적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딱하게 봤는지 다음에 내라며 넘어가 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연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날 밤 준혁이 이마에 물수건을 올리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요. 그래도 준혁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손을 내밀면 언제나 따뜻한 손이었으면 했고 배고프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밥은 먹였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주변에서 재혼 자리를 넣어주겠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지 않냐며 좋은 사람 있으니 만나보라는 권유였죠.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 사람을 만나 준혁이가 눈칫밥이라도 먹게 될까봐 겁이 났고 무엇보다 태호가 남기고 간 이 아이 하나만큼은 제 손으로 온전히 키워내고 싶은 마음이 컸죠. 밤마다 준혁이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며 저는 이 아이 하나면 됐다고, 다른 욕심은 부리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렇기에 준혁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참고서 살 돈이 없어서 사흘 내내 국수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준혁이가 반찬 가게로 찾아와 친구들이 다 학원에 다닌다며
부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말은 안 했지만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좌판 앞에 쭈그려 앉아 애꿎은 땅바닥만 발끝으로 툭툭 치던 모습이었죠. 그날 밤 저는 10년 넘게 모아둔 비상금을 꺼내 학원비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 손으로 뭐든 벌 수 있으니까 너는 공부만 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때 준혁이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죠. 손등으로 눈물을 쓱쓱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 얼굴을 저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키운 아들은 다행히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전교 등수를 놓치지 않았고 결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시장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무슨 일이냐며 몰려들었을 정도였죠. 국수집 미숙 언니는 제 등을 두드리며 이제 고생 끝냈다고 팔자 폈다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난 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준혁이가 좋아하던 갈비찜을 만들었죠. 그날 저녁 상 앞에서 준혁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엄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요. 저는 그 말이 그저 고맙고 든든해서 그 말 속에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준혁이는 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시험 대신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고 35 되던 해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법무법인의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죠. 명절마다 양복을 빼입고 시장 좌판 앞에 나타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준혁이는 지원이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죠. 지원이도 서울대를 나온 재원이었고 아버지가 큰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지원이 아버지 김범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여유로운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얼굴이 낯설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을 내밀며 웃는 얼굴 뒤로 그 눈빛이 스치듯 차가워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저 착각이려니 하고 넘겼죠. 다만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죠. 엄마, 지원이네 집안이 조금 어려운 편이라서요. 다음에 만나면 시장에서 장사한다는 말은 그냥 사업하다가 지금은 쉬고 계신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지만 아들이 하는 부탁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아들의 앞길에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눌러 삼켰습니다. 그렇게 예식을 앞두고 저는 시장에서 10년 넘게 입던 몸빼바지 대신 난생 처음으로 맞춤 한복을 지었습니다. 한복집 사장님이 불러주는 가격에 속으로 흠칫 놀랐지만 아들 장가가는 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싶어 두말 없이 계약금을 걸었죠. 예단이며 예물도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 마련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지원이네 쪽에서는 신혼집을 통째로 마련해주고 혼수도 트럭 몇 대 분량으로 채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마음이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못해준 것은 마음으로 채우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결혼식 날 저는 가장 좋은 한복을 입고 예식장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지원이 어머니는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여기저기 인사를 다녔고 저는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켰죠. 패백 자리에서 지원이는 저에게 큰절을 올리며 상냥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어딘가 저를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 스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눈길이었죠. 결혼식이 끝난 뒤 준혁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고생 끝났어요. 제가 잘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삼켰죠. 30년 가까운 세월 혼자 버텨온 시간이 드디어 보상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2해가 지나도록 준혁이 내외는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비쳤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저는 서운함보다 아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죠. 전화통화도 짧아지고 어쩌다 걸려오는 전화도 대부분 용건만 간단히 전하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텔레비전에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만 봐도 준혁이 생각에 흐뭇하게 웃곤 했죠. 그러던 어느 가을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에 이사했거든요.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하는데 엄마가 반찬 좀 해다 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손맛이 최고잖아요. 오랜만에 아들 목소리를 들었다는 반가움에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죠. 며칠 전부터 시장에서 제일 좋은 재료만 골라 나물이며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육수를 우려내고 손끝이 부르트도록 나물을 무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간다는 생각에 밤잠까지 설쳤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커다란 반찬통을 양손 가득 들고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까지만 해도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밤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간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아파트였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은 제가 평생 살아온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반질반질한 대리석 바닥과 천장까지 닿는 유리창이 눈에 들어왔죠.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데도 저는 괜히 주눅이 들어 고개를 꼬벅 숙였습니다. 저는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든 채로 괜히 옷 매무새를 다듬었죠. 시장에서 입던 냄새가 옷에 뱄을까봐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번이나 소매를 코에 갖다 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것은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이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런데 반찬은 그냥 배달시켜도 됐는데 힘들게 이런 걸 다 들고 오시고. 말투는 상냥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이 온 것 같은 뉘앙스였죠. 저는 애써 웃으며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아니야, 집들이인데 시어머니가 뭐라도 해다 줘야지. 준혁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챙겨왔어. 집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몇몇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지원이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 서너과 지원이 어머니까지 자리하고 있었죠. 다들 세련된 옷차림에 화장이 곱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낡은 가디건이 신경이 쓰였죠. 그때 준혁이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세요. 그게 다였죠. 손님들은 가볍게 묵례만 하고는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누가 자리를 권하지도 않아 스스로 소파 끝자리에 걸터 앉았죠. 소파에 앉아있던 동안 저는 자꾸만 준혁이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열이 펄펄 끓던 밤, 제 등에 엎여 병원까지 실려가던 그 작은 몸이 떠올랐고 국수집 미숙언니와 함께 밤새 기저귀를 삶아 널던 기억도 스쳤어요. 그 작던 아이가 이렇게 넓은 집에서 번듯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모르는 다른 세상의 아들을 빼앗긴 듯한 기분이 잠깐 스쳤지만 저는 이내 그 생각을 털어냈죠. 잘 사는 게 최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원이 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더니 물었어요. 사부인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전히 그 일 하고 계신가요? 그 일이라는 말투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양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부끄러운 일을 대신 물어봐주는 듯한 뉘앙스가 묻혀 있었거든요. 옆에서 준혁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죠. 어머니 요즘 여러 가지로 바쁘세요. 이런저런 활동도 하시고요. 활동이라는 두루뭉실한 단어가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왜 제 직업을 똑바로 말하지 못하는지 그 자리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잠깐 저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저는 그저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고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식사 시간이 되자 지원이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도우러 갔죠. 손이 근질거려서 하기보다는 앉아서 대접만 받는 것이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부치는 냄새가 나자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물을 묻히고 접시에 담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원이가 슬쩍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왕 오셨으니 이것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손님들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러고는 거실로 나가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 남아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죠. 손끝에 기름이 튀어 따끔거렸지만 아들 집 부엌인데 이 정도쯤이야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지원이 친구 한 명이 부엌으로 들어와 저를 보더니 대뜸 물었죠. 이모님, 여기 물티슈 어디 있어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 멀뚱히 쳐다봤죠. 그 친구는 제가 집안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뒤늦게 지원이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죠. 예, 이분 우리 어머님이셔. 아이고, 죄송해요. 저는 또... 그 친구는 웃으며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한가운데 서 있는 제 모습이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남의 집 일을 봐주러 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프라이팬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 것까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손님들은 소파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고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했죠. 개수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그릇을 닦기 시작했죠. 물소리에 섞여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지원이가 친구에게 하는 말이 얼핏 귀에 들어왔죠. 응,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신다고. 아니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저는 애써 못 들은 척 물소리를 더 크게 내며 그릇을 헹궜습니다. 그렇게 한참 설거지를 하다 허리가 뻐근해져 잠시 몸을 폈는데 거실 쪽을 바라보니 지원이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과일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손톱에는 정성스럽게 칠한 매니큐어가 반짝였고 표정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 서운함과 야속함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며느리도 오늘 손님 치르느라 신경 많이 썼을 텐데 나도 우리 준혁이 어렸을 때 시댁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부엌 일을 도맡았었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개수대 앞에 서서 뜨거운 물을 손에 담그니 손등에 갈라진 상처가 따끔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그릇까지 닦았죠. 설거지를 거의 마칠 무렵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거실로 나가 조심스럽게 지원이를 불렀습니다. 지원아, 미안한데 이 그릇 몇 개만 마저 좀 닦아줄래? 내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죠. 웃고 떠들던 소리가 뚝 끊기고 지원이 친구들이 서로를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습니다. 지원이의 표정이 살짝 굳는가 싶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죠. 그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죠.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아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이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등줄기가 서해지는 것을 느꼈죠. 준혁이는 제 앞에 성큼 다가서더니 낮지만 날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지원이한테 설거지하라고 시킨 거예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눈을 껌뻑였죠. 시키긴 뭘 시켜. 그냥 허리가 아파서 몇 개만 마저 부탁한 거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혁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원이가 어떤 앤데? 서울대에 나온 애야. 엄마가 뭔데 걔한테 설거지를 시켜요? 저는 기가 막혀 되물었죠. 준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준혁이는 제 말을 듣지도 않은 듯 언성을 높였죠. 엄마는 몰라요. 지원이가 얼마나 귀하게 자라는지. 엄마 수준이랑 같은 줄 아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수준이라는 말이 날카롭게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죠. 거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고 지원이 친구들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원이는 놀란 표정으로 준혁이 팔을 잡으려 했지만 준혁이는 이미 저를 향해 손을 뻗은 뒤였어요. 다음 순간 저는 머리채를 세게 붙잡혔습니다. 뒤통수가 획 젖히며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죠. 아, 아파 준혁아, 이것 좀 놔. 저는 비명 같은 소리를 냈지만 준혁이는 손을 놓지 않고 몇 번이나 세게 흔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에 눈물이 핑 돌았죠. 지원이가 그제야 준혁아, 왜 이래 하며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그 손길은 어딘지 미적지근했어요. 지원이 어머니는 그저 놀란 얼굴로 입을 가린 채 지켜볼 뿐이었죠. 지원이 친구 중 한 명이 어머 어떡해 하고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두피가 찢어질 듯한 통증보다 아무도 저를 감싸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아팠죠. 한참 만에 준혁이는 씩씩거리며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몸을 겨우 가누며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죠. 두피가 얼얼했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준혁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8년 동안 키운 아들의 얼굴에서 저는 처음으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죠. 준혁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씩씩거리기만 했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기고 벗어두었던 신발을 신었습니다. 지원이가 뒤늦게 어머님하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죠. 대신 거실에 얼어붙어 있는 손님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들 놀라셨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만 가볼게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제가 초라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등을 곧게 펴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간다. 밥들 잘 챙겨 먹어. 그 말만 남기고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대충 정리했죠. 아파트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휘청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준혁이 어릴 적 모습들이 두서없이 스쳐 지나갔죠. 열이 나던 밤 제 등에 업혀 병원으로 가던 아이, 참고서 살 돈이 없어 국수만 먹던 시절 학원비를 받아들고 눈물 짓던 아이, 서울대 합격 소식에 저를 끌어안고 좋아하던 청년. 그 모든 얼굴이 오늘 밤 제 머리채를 잡아채던 얼굴과 겹쳐지지 않아 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저었어요. 38년 전 5살 배기 아들을 안고 영안실 앞에서 울던 그날처럼 저는 또다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어둠과 정적이 저를 맞았죠. 저는 불을 켜고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두피가 뻘겋게 부어 있었고
손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따끔거렸죠. 손목에도 준혁이가 붙잡았던 자국이 벌겋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거울 속 제 모습을 들여다보았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꼴을 당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저는 장롱 옆에 놓인 남편 태우 씨의 영정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준혁이한테 맞았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죠. 저는 영정 속에 있는 태호 씨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저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영정을 향해 원망 섞인 혼잣말을 쏟아냈죠. 손끝으로 액자 유리에 비친 태호 씨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30몇 해 전에 그가 살아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퇴근길에 준혁이를 목마 태우고 골목을 돌던 그 다정한 뒷모습이 사무치게 그리웠죠. 한참을 울다가 저는 흐트러진 영정 액자를 바로 세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액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뒷면에 붙어있던 무언가가 툭 떨어졌죠. 저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그것을 주었습니다.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죠. 불을 켜고 살펴보니 그것은 낡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테이프로 액자 뒷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세월이 흘러 헐거워진 모양이었어요. 열쇠 머리 부분에는 작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오랜 세월 손을 탄 흔적인지 표면이 번들번들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쳐다봤죠. 남편 태호 씨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 태호 씨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굴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서재문을 꼭 닫아 걸고 밤늦도록 무언가를 정리하던 모습, 가끔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낮추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사업이 바빠서 그런 줄로만 알았죠. 저는 열쇠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이 열쇠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서재 어딘가에 이것으로 열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날 밤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태호 씨는 저에게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끝까지 숨긴 채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 열쇠가 무엇을 여는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그러다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태호 씨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품이라며 상자 몇 개를 건네받았던 그날의 기억이었죠. 그때 상자 안에는 낡은 작업복이며 공구들 사이에 묵직하고 자그마한 철제 금고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열쇠가 없어서 열어보지도 못한 채 저는 그것을 다용도실 구석 깊숙이 밀어 넣어두고는 30몇 년 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다용도실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선풍기와 빛바랜 이불 보따리, 곰팡내가 나는 상자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며 정신없이 뒤졌습니다. 손톱 밑에 먼지가 새까맣게 끼는 줄도 몰랐거든요. 한참을 뒤진 끝에 구석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손때 묻은 낡은 금고 하나가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잡이에는 30몇 해 전에 그날처럼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밤새 손에 꼭 쥐고 있던 열쇠를 구멍에 꽂았습니다. 열쇠는 뻑뻑했지만 몇 번을 돌리자 이내 철컥 소리를 내며 돌아갔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금고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와 손때 묻은 수첩 한 권,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부터 펼쳤죠. 남편 태우 씨의 낯익은 글씨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범수가 내 도면을 몰래 베껴서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냈다.
오늘 사무실에 찾아가 따졌더니 오히려 나를 회사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범수, 지원이 아버지였죠.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남편 태호 씨가 겪은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해에 걸쳐 함께 개발한 정밀기계 부품의 설계도를 동업자였던 김범수가 몰래 빼돌려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다는 내용이었죠. 남편 태호 씨가 항의하자 김범수는 오히려 계약서를 위조해 남편 태호 씨가 아무 지분도 없는 것처럼 꾸며놨고 은행 빚까지 태호 씨 혼자 떠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어요. 오늘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범수는 이미 서류를 다 손봐놨다. 나는 그저 그 밑에서 도면이나 그리던 기술자일 뿐이라고. 세상은 그렇게만 볼 것 같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태호 씨가 홀로 감당했을 억울함과 무력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다음 장을 넘겼죠. 수첩 뒷부분으로 갈수록 글씨는 점점 흔들리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가슴이 자꾸 조여온다. 순자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겠다. 이제 갓 5살인 준혁이 얼굴을 보면 더더욱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죽일 놈이다. 가족한테 집만 지우고.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숨이 넘어갈 듯 흐느꼈죠. 그날 새벽 공장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편 태호 씨의 모습이 눈앞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멎었다고만 했지만 그 심장을 멎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홀로 사귀던 그 고통이 태호 씨의 심장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마저 펼쳤죠. 그 안에는 태호 씨가 직접 그린 설계 도면과 사본과 김범수 명의로 등록된 특허 서류의 복사본이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두 도면은 선 하나까지 똑같았죠. 서류 사이에는 은행 대출 서류도 몇 장 끼워져 있었는데 태호 씨 혼자 명의로 된 빚보증 문서였죠. 사업이 어려워지자 김범수는 자신의 몫은 쏙 뺀 채 공동으로 빌린 돈까지 태호 씨 혼자 갚도록 서류를 꾸며놨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태호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왜 그렇게 빚독촉 전화가 끊이질 않았는지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사업이 망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밤낮으로 반찬을 팔아 그 빚을 갚아나갔죠. 그 빚이 사실은 김범수의 배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류 맨 아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김범수가 어린 여자아이를 무등 태우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사진 뒷면에는 태호 씨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범수의 딸 지원이 올해 5살.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에서 사진이 스르륵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지원이가 바로 그 김범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문득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기분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여유롭게 웃던 그 얼굴이 왠지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김범수와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했던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죠. 저는 그때 왜 그 불편한 느낌을 무시하고 넘겼는지 스스로를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원수의 딸을 제 손으로 며느리로 맞아들인 셈이었죠. 그것도 모른 채 상견례 자리에서 그 웃는 얼굴에 고개를 숙이고 좋은 사돈 만났다며 좋아했던 제 자신이 서글퍼졌습니다. 준혁이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안과 열을 맺은 걸까? 머릿속이 온통 뒤엉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만 느껴졌거든요.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부여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고 대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아들에게 맞은 서러움에 눈물만 흘리던 저였는데 이제는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그 자리에서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죠. 도면과 특허 서류, 수첩 속의 기록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며 이것들이 법 앞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지를 곰곰이 따져보았습니다. 배운 것 없는 시장 안악이라고 스스로를 낮춰왔던 지난 세월이 무색하게 그날만큼은 머리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뚜렷하게 돌아갔습니다. 남편 태엽 씨가 남긴 이 진실을 이대로 묻어둘 수 없다는 생각이 분명해졌죠. 다음날 아침 저는 시장 좌판 옆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낸 국수집 미숙 언니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숙 언니의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죠. 다음날 아침 저는 서류와 수첩을 낡은 보자기에 소중히 싸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 이상하게 정신은 또렷했어요. 평소라면 가게 문을 열고 나물부터 다듬었을 시간인데 그날은 좌판을 그대로 지나쳐 국수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손님이 없는 가게 안에서 미숙 언니는 육수 냄비를 젓고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죠. 순자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목이 메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준영이한테 머리채를 잡혔던 일부터 금고에서 발견한 진실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미숙 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아이고 이런 세상에 그 착하던 준혁이가 어쩌다가. 미숙 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한참을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죠. 순자야, 우리 아들 있잖아. 그 법무법인에서 일한다는 애. 걔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런 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미숙 언니의 아들 성우는 마침 그날 저녁 시간이 났습니다. 저는 낡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성우가 일하는 법무법인 근처 카페로 갔죠. 유리로 된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저는 또다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대학생 때 보던 옛된 얼굴 대신 제법 어른스러운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죠. 성우는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한참 만에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도면이랑 특허 서류가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면 기술 탈취를 입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특허권 자체를 되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기와 문서 위조 정황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니? 성우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일단 특허청에 등록된 원본 서류부터 확인해 봐야 하고요. 은행 대출 서류에 찍힌 도장이나 서명도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조 정황이 확인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머니가 가진 이 수첩이랑 도면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30 몇 년 동안 그저 억울하게 묻혀있던 이 진실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올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서류 봉투를 다시 정리해서 저에게 건네며 덧붙였죠. 어머니,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싸움이에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상대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변호사도 여러 명 붙일 거고 처음에는 오히려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나는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별의별 사람을 다 겪으며 벼터운 사람이야. 이제 와서 겁날 게 뭐가 있겠니?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조심스럽게 물었죠. 성우야, 그런데 우리 준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김범수가 지원이 아버지인데 준혁이가 이 일에 휘말리면? 성우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도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다만 준혁 씨가 다니는 그 법무법인이 예전에 김범수 씨 회사 자문을 맡았던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쩌면 준혁 씨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띵해졌죠. 설마 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람의 정체를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찻잔을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였어요.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준혁이는 몰랐을 거야. 알았다면 그렇게 태연하게 그 집안과 사돈을 맺었을 리가 없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죠. 혹시 알면서도 모른 척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보다 제 앞길을 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심을 애써 지우려고 고개를 저었죠. 성우는 며칠 시간을 두고 특허청 자료와 은행 서류부터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성우와 헤어졌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하늘을 올려다보니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30몇 년을 되짚어 보았죠. 억척스럽게 반찬을 팔아 아들을 키워낸 세월, 그 세월 뒤에 숨겨져 있는 배신의 진실. 진실을 밝히면 준혁이와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진실을 영영 덮어둔 채 살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게. 당신 목까지 내가 다 밝혀낼게. 그렇게 며칠 뒤 성우에게 연락이 왔죠. 특허청에 보관된 최초 출원 서류의 필체와 은행 대출 서류의 서명을 대조한 결과 위조 정황이 상당히 뚜렷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성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소장을 준비해 보자고 했죠. 다만 그 전에 저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혁 씨한테 먼저 알리실 건가요? 아니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알리는 순간 지원이와 김범수 쪽에서 증거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죠. 아니야, 일단 증거부터 확실하게 다 모아두자. 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 저는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준혁이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알겠다고만 했죠. 며칠 뒤 저녁, 준혁이는 정말로 제 낡은 집을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이 아니면 좀처럼 오지 않던 아들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준혁의 얼굴에는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 들어선 준혁이는 낯선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죠. 마치 이 방이 원래부터 자기와는 상관없는 곳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좁은 방에서 저와 함께 이불을 나눠뒀고 자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그 시절을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보였죠. 엄마,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오라고 하신 거예요? 저 오늘 바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낡은 수첩과 도면, 특허 서류, 그리고 그 사진을 하나씩 상위에 펼쳐놨습니다. 준혁이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서류를 보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갔죠. 사진을 집어든 순간 준혁이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 사람 지원이 아버지잖아요? 그래, 네 아버지가 남긴 거야. 지금 네 장인이 네 아버지의 기술을 훔쳐서 특허를 냈고 빚까지 다 뒤집어 씌웠어.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다 지금의 너의 장인 때문이었어. 준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서류만 뚫어지게 바라보던 준혁이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상위에 던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거 누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엄마? 지금 이거 갖고 지원이네 집안 걸고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되물었죠. 준혁아, 이건 네 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야. 도면도 특허 서류랑 선 하나까지 똑같아. 이게 조작이라고? 준혁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죠. 얼굴은 뻘겋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설령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해도요. 지금 와서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 다 몇십 년 전 일이잖아요. 그거 들쑤셔서 저더러 회사도 그만두고 지원이랑도 이혼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밝혀지면 결국 제 인생 다 망가지는 거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보다 자기 앞길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나는 지금 네 인생을 망치려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거야. 그때 준혁이는 저를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처음부터 지원이네 집안이 못마땅했던 거잖아요. 이제 와서 이런 거 들쑤시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말을 끝으로 준혁이는 서류를 챙기지도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마저 흔들거렸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상위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며 저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에 이번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사돈 김범수였습니다.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그 안에는 날선 협박이 숨어 있었죠. 사부인, 제가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우리 좋게 얘기로 풀죠. 서로 사돈지간에 이런 일로 얼굴 붉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저는 그 말에 김범수가 무엇을 하려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으려는 수작이었어요. 30몇 년 전 남편의 기술을 훔칠 때도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가며 사람을 구슬렸을 것이라는 것이 생각에 스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을 꼭 쥐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김범수 씨, 저는 돈 받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지 이제 다 알았습니다. 이미 변호사한테 다 맡겨놨으니 법대로 아시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죠. 이내 김범수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늙어서 노망이 났나? 그깟 증거 하나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사세요. 안 그럼 당신 아들 앞길까지 다 망가질 거야. 알아들어? 저는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커졌죠. 지금 내 아들 앞길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 세상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야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죠. 저는 남편 영정을 향해 몸을 돌려 앉았습니다. 여보, 나 방금 그 인간이랑 통화했어. 여전히 뻔뻔하더라. 하지만 이번엔 나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영정 속의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웃음이 저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곧장 성우를 찾아가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우는 준비해두었던 서류를 제 서명을 받고 다시 한번 물었죠. 어머니, 이제 정말 이렇게 하시면 되돌릴 수 없어요.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여태까지 참고 사느라 후회할 일은 이미 차고도 넘쳐. 이번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그날 오후
성우를 통해 알게 된 지역 신문 기자에게도 그동안의 사정을 담은 자료를 넘겼습니다. 30몇 년 동안 묵혀있던 진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친 거죠. 고소장이 접수되고 신문기사가 나간 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역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 한 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언론사에게도 옮겨 실려졌죠. 기술 탈취와 서류 위조,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을 떠난 한 기술자의 사연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우 말로는 기사가 나가고 며칠 만에 예전에 김범수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 몇몇이 추가로 연락을 해왔다고 했죠. 김범수의 일이 태호 씨 한 사람만의 억울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손에 이렇게 무너졌을까 싶어서였죠. 김범수는 결국 검찰 조사를 받았고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법정 방청석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몇 년 전 그토록 여유롭던 얼굴은 초췌하게 야위어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죠. 그가 수갑을 찬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이 광경을 함께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서글픈 뿐이었죠. 그가 운영하던 회사는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면서 순식간에 휘청했습니다. 성우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화려해 보이던 집안이 진실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혁이가 다니던 법무법인도 이 일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알고 보니 그 법무법인이 예전에 김범수 회사의 자문을 맡았던 적이 있었고 준혁이가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이야기가 회사 안팎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의 비리에 아들이 연루된 정황까지 언론에 오르내리자 법무법인은 결국 준혁이에게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성우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지원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왔는데 자세히 보니 예전에 제가 챙겨줬던 반찬통이었죠. 깨끗이 씻어 돌려주려고 가져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을 줄은. 저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죠. 그 눈물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그동안의 서러움이 눅눅듯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던 그날 밤 물티슈를 찾던 손님 앞에서 얼굴이 달아오르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어요. 지원아, 네가 몰랐다는 거 나도 믿는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그날 밤 일이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야. 나는 이제 그만 내 길을 가련다. 지원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아들 준혁이가 찾아왔죠. 회사에서 밀려난 뒤로 부쩍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양복 대신 후줄근한 점퍼 차림에 며칠은 잠을 못 잔 듯 눈밑이 거뭇거뭇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모습이 안쓰러워 버선발로 뛰어나가 밥부터 차렸을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저 담담하게 방문을 열어주었을 뿐이었죠. 준혁이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지원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그리고 그날 엄마한테 그런 짓 한 거 저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봤죠. 한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아들의 모습이었는데 서울대 합격 소식에 시장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던 그날이 창고서 살 돈이 없어 사흘 내내 국수만 먹이던 그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아, 네가 정말 후회하는지 아닌지는 이제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그날 네가 내 머리채를 잡던 순간, 그리고 아버지 억울함보다 네 앞길이 먼저라고 말하던 순간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꾸나.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한테는 아직 지원이도 있고 다시 시작할 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고 싶지 않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품어주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련다. 준혁이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결국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채 돌아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새벽 4시면 눈을 뜨고 시장 좌판에 나가 나무를 묻히고 반찬을 팔고 있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가슴 한쪽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응어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미숙 언니는 요즘 부쩍 얼굴이 편해 보인다며 저를 놀리곤 하죠.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나무를 한 움큼 더 얹어주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제 사연을 전해들었는지 지날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며 잘했다고, 참 장하다고 말해주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저는 여전히 남편 태호 씨의 영정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이야기하죠. 여보, 오늘은 시장에 손님이 유난히 많았네. 나 아직 팔팔해. 걱정하지 마. 영정 속 태호 씨는 여전히 그 다정한 웃음을 짓고 있었죠. 저는 이제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슬프기보다는 든든합니다. 머리채를 잡히고 아무도 저를 감싸주지 않던 그 밤,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발견한 그 작은 열쇠 하나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남은 세월, 저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저 자신의 정순자의 인생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반평생을 버텨온 이 두 손으로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담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